1장 마이너스 몸을 사유한다는 것의 함정. 보이고 움직이는 내 몸은 사물들 가운데 하나로서 세계의 직물 속에 얽혀 있으며 그 결속력은 하나의 사물과 같다. 그러나 그것이 스스로를 보고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사물들을 자기 자신 주위의 원형으로 배치한다. 모리스 메를로퐁티,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이 한 문장 속에는 메를로퐁티 철학의 중심축이 집약되어 있다. 그는 몸을 단순한 물리적 대상이나 기계적인 수단이 아니라 세계에 접속하고 존재를 드러내는 살아있는 매개로 보았다. 몸은 세계의 일부이면서도 세계의 의미를 부여하는 중심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메를로퐁티는 전통 철학의 이원론적 구도를 해체하며 사는 몸이라는 새로운 현상학적 패러다임을 제안한다. 그러나 이 개념은 오히려 또 다른 추상의 형식을 낳는 위험을 안고 있다. 정말 보이는 몸은 그 자체로 세계와 접속하는 순수한 장일 수 있는가? 몸이 세계 속에 얽혀있고 사물들과 동일한 결속을 가진다는 것에는 동의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몸이 스스로를 본다고 말할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의문과 마주하게 된다. 자기 자신을 보는 몸이란 과연 가능한가? 그것은 진정한 자각인가? 아니면 해석과 기억으로 중첩된 하나의 환영인가? 현대 심리학은 말한다. 인간의 지각은 결코 순수하지 않으며 감각적 경험은 언제나 과거의 기억과 사회문화적 틀 속에서 중재된다. 아기는 세계를 감각적으로 받아들이는 듯 보이지만 그 순간조차 타인의 표정, 말투, 애착, 불안이 개입된 상호작용을 통해 신체는 길들여지고 있다. 즉, 우리의 몸은 이미 태어나는 순간부터 사는 몸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번역된 몸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메를로퐁티를 통해 사유하려 한 그 몸은 실제로 존재하는가? 아니면 철학이 잃어버린 자연 상태를 향한 회귀의 신화일 뿐인가? 몸이 세계를 받아들이는 창이라면 그 창은 이미 해석으로 덧칠된 유리판이며 그 속에 비치는 것은 대상이 아니라 기억의 투영이다. 더 나아가 생각이 생각을 볼 수 없듯이 몸 또한 자기 자신을 순수하게 의식할 수 없다. 눈은 자기 자신을 볼 수 없고 거울에 비친 눈을 볼 뿐이다. 생각 역시 마찬가지다. 생각이 자기 자신을 반성하는 순간 그것은 이미 다른 생각이 되어버린다. 이러한 인식은 우리에게 존재의 근원을 향한 깊은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몸이 아니라 기억이고 상처이며 분리된 흔적이 아닌가? 몸은 세계와 나의 접점일 수 있다. 그러나 그 접점은 언제나 흔들리고 언어에 앞선 감각으로 닿기보다는 언어와 기억 속에서 재구성되는 이미 덮인 자리다. 우리는 몸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몸을 기억하고 몸을 연기하며 살아간다. 이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사는 몸이라는 철학적 이상에 의존하지 않고 보다 근원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된다. 이 글은 바로 그 질문으로부터 출발한다. 몸은 실제인가, 상징인가? 지각은 감각인가, 기억인가? 세계는 외부에 있는가, 아니면 내면의 투사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존재의 뿌리는 질서인가, 아니면 아직 말해지지 않은 혼돈인가? 메를로퐁티는 몸을 통해 존재를 복원하고자 했다. 그러나 나는 몸을 지나 몸도 생각도 아닌 그 이전의 침묵과 혼돈 속에서 존재의 새로운 생성론을 사유해 보고자 한다. 몸은 세계의 직물에 얽혀있는 한 조각일 수 있다. 그러나 나는 그 직물을 짜고 있는 보이지 않는 실, 말해지지 않을 리듬, 그 어두운 진흙의 떨림으로 내려가려 한다. 사유는 거기서 다시 시작된다. 아니, 거기로 돌아가야 한다. 2장 마이너스 지각과 기억에 얽힌 보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는 매일 보고 듣고 느낀다. 그러나 그 감각의 즉시성과 순수함을 우리는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는가? 나는 본다는 말은 과연 무언가를 감각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는 직접적인 체험을 가리키는가? 아니면 과거의 기억과 언어가 다시 활성화되는 인식의 패턴을 말하는가? 메를로퐁티는 지각의 현상학에서 지각을 단순한 감각 정보의 집합이 아닌 몸 전체가 세계 속에 놓임으로써 발생하는 통합적 경험으로 본다. 그는 시각이 세계를 재현하거나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지평 위에 열린 하나의 의미 형성의 흐름이라고 주장했다. 즉, 지각은 세계를 폭제하지 않고 세계 안에 스며드는 하나의 방식이다. 그러나 이 지점에서 우리는 질문해야 한다. 과연 우리가 본다는 그 행위는 실제 지금 여기에서 발생하는 감각인가? 아니면 과거의 이미지, 정서, 개념, 언어가 무의식 중에 개입되어 일종의 해석된 시각으로 작동하는 것인가? 현대 인지심리학과 신경과학은 이 질문에 명확하게 대답한다. 지각은 순수한 수용이 아니다. 오히려 예측적 처리와 기억 기반 활성화의 복합적 작용이다. 뇌는 끊임없이 감각 데이터를 해석하기 위해 과거의 기억과 경험을 불러오며 보는 행위는 언제나 이미 본 것의 재구성에 가깝다. 우리는 시각을 통해 대상에 접근한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그 대상을 볼 준비가 되어 있는 방식으로만 볼 수 있다. 어떤 얼굴을 보며 따뜻함을 느낀다면 그것은 순전히 감각의 결과가 아니라
그 표정이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누군가의 표정과 연결되는 감정적 잔상일 가능성이 크다. 감각은 의미로 해석되기 전에 이미 구조화되어 있다. 이처럼 보는 것은 기억의 호출이며 감각과 해석의 얽힘이다. 눈이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본다. 아니, 마음이 이미 알고 있는 방식으로 본다. 이러한 인식은 메를로퐁티가 말한 살아있는 몸을 통한 세계의 드러남이 얼마나 이상화된 구조인지 드러낸다. 그 드러남은 언제나 언어화된 것, 기억된 것, 구조화된 것 위에서 발생한다. 더 나아가 지각은 단지 감각과 기억의 얽힘이 아니라 자아 구조의 반복적 재확인 과정이기도 하다. 프로이트 이후의 정신분석학은 우리가 세계를 지각하는 방식이 현실 그 자체라기보다는 욕망의 투사, 억압의 반작용, 자기 보호의 해석 구조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본다. 즉, 내가 보는 세계는 나 자신이다. 내가 보기를 선택하는 방식은 나의 과거이며 나의 상처이며 나의 무의식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메를로퐁티의 보는 몸은 더 이상 존재론적 기초가 아니라 해석학적 구조물일 뿐이다. 몸은 세계를 여는 문이 아니라 기억이 더 씌운 거울이다. 그 거울은 투명하지 않으며 오히려 우리 자신을 비추는 무의식의 매개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물어야 한다. 보는 것은 무엇인가? 감각인가? 해석인가? 드러남인가? 구성인가? 그리고 그 보다라는 행위의 근원에는 무엇이 있는가? 나는 여기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하고자 한다. 보는 것은 욕망이다. 욕망은 결핍의 언어이며 결핍은 분리의 흔적이다. 우리가 본다고 믿는 그 순간조차 사실은 하나가 되지 못한 상태, 즉 태초의 분리를 끊임없이 재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몸에서 시작한 논의를 시각으로 확장했고 시각에서 다시 기억과 무의식, 자아 구조의 본질로 도달했다. 이 길은 단지 철학이 아니라 심리학이기도 하며 동시에 종교적 메타포와 만나는 고대의 길이다. 우리는 보는 자를 넘어 보려는 자의 근원적 결핍을 보아야 한다. 거기서부터만 진정한 새로운 보는 방식이 열릴 수 있다. 그것은 감각 이전의 침묵 혹은 혼돈 이전의 시선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바로 그 침묵에서 존재는 다시 태어날 수 있다. 3장 마이너스 몸은 언제나 해석된 몸이다. 신체 마이너스 기억 이론의 비판적 고찰. 메를로퐁티는 사는 몸을 통해 존재와 세계 사이의 중재자를 다시 구성하려 했다. 그는 몸을 의식의 대상이 아닌 세계 속에 던져진 주체로 보았다. 이 몸은 세계에 응답하며 의미를 형성하고 타자와 접촉하며 자기 자신을 반성하지 않아도 세계를 사는 방식 그 자체가 된다. 그러나 이 사는 몸이 과연 실제하는가? 아니면 철학이 갈망한 존재의 근원을 몸에 투사한 신화적 개념은 아닌가? 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몸은 결코 살아있는 자연의 순수한 장이 아니다. 그것은 언제나 기억된 몸, 학습된 몸, 사회적으로 번역된 몸이다. 태어남의 순간부터 우리는 타인의 손에 의해 안기고 표정에 반응하며 언어 이전의 소리와 억양에 의해 조율된다. 이 과정은 단순히 생리적 반응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내면화된 경험의 축적이다. 프로이트와 윌리엄 제임스, 라칸과 볼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심리 이론은 몸을 항상 심리적 구조의 일부로서 욕망과 억압, 회피와 긴장의 장으로 보아왔다. 아이의 몸은 부모의 시선 속에서, 타자의 손길 속에서 자라난다. 모유 수유의 방식, 껴안는 리듬, 소리의 높낮이 하나하나가 몸의 감각을 형성한다. 감각은 순수한 생물학적 자극이 아니라 정서와 기억이 함께 새겨지는 심리적 경험이다. 즉, 몸은 언제나 해석된 몸으로 자라난다. 그렇다면 메를로퐁티가 말한 사는 몸은 실제 존재라기보다는 잃어버린 것에 대한 철학적 향수일 수 있다. 그것은 언어 이전의 세계에 대한 낭만적 회귀의 소망이자 지나치게 해석된 시대에 대한 반동적 반응이다. 하지만 철학은 향수가 아닌 비판으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는 순수한 몸을 복원할 수 없다. 우리는 이미 해석 속에 있고 해석된 몸을 통해 세계를 만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몸이 단순한 환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해석된 몸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왜냐하면 이 몸 안에 모든 기억, 억압, 상처, 충동, 감정, 무의식적 반복이 스며있기 때문이다. 신체는 정신의 반영이 아니라 정신의 표현이며 저장소이다. 여기서 다시 메를로퐁티의 통찰을 역으로 조명할 수 있다. 그는 몸이 생각의 대상이 아니라 생각이 일어나는 장소라고 했지만 우리는 이제 이렇게 말해야 한다. 몸은 생각이 일어나는 장소가 아니라 기억이 응고된 흔적이다. 그리고 이 흔적은 언어가 도달할 수 없는 층위, 즉 말 이전의 감각과 정서의 고리 안에 놓여있다. 우리가 몸으로 느낀다고 말할 때 우리는 실제로는 몸에 저장된 감정의 구조, 내면화된 타자의 흔적, 습관화된 생존 전략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몸을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순수하고 직접적인 감각이 아니라 감각과 기억이 얽힌 지층을 뜻해야 한다.
그리고 바로 그 지층에서 자아는 탄생한다. 사는 몸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그 몸의 잔향 속에서 살아간다. 그 몸은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구성되었고 그것은 곧 나 자신과의 관계의 방식이기도 하다. 나의 몸은 나의 과거이며 나의 상처이며 내가 망각한 욕망의 기록이다. 이제 우리는 다음 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몸이 해석된 것이라면 생각은 어떤가? 우리는 생각을 통해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가? 아니면 생각도 결국 혼돈 속에 피어난 자기를 인식하지 못하는 반향일 뿐인가? 4장 생각은 자기를 볼 수 있는가? 반성의 한계와 분리의 본질.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데카르트 이후 사유는 존재의 보증이자 출발점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정말 생각은 자신을 볼 수 있는가? 사유는 자기 자신의 근원을 파악할 수 있는가? 아니면 생각이 자기를 사유하는 순간 그것은 이미 또 다른 사유가 되어버리는 무한한 반사의 회로에 빠지는가? 눈은 스스로를 볼 수 없다. 우리가 자신의 눈을 보기 위해선 거울을 필요로 하며 그 거울 속에 비친 것은 결코 눈 자체가 아니라 반사된 이미지일 뿐이다. 생각도 이와 다르지 않다. 생각이 자신을 사유하려는 순간 우리는 이미 그 사유의 바깥에서 또 다른 사유를 시작한 것이다. 이 반사의 구조 속에서 생각은 결코 자기 자신의 바닥에 닿지 못한다. 이것은 단지 철학적 구조의 문제가 아니다. 자아의 불안정성과 고통의 기저에 놓인 심리적 메커니즘이기도 하다. 심리학은 이 한계 구조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우리가 스스로를 관찰하고 해석하며 고백할 때조차 우리는 항상 이미 해석된 자아, 기억을 편집한 자아, 사회적 맥락에서 형성된 자아를 보고 있다. 무의식은 결코 전체적으로 의식화되지 않으며 자아의 반성적 구조는 본질적으로 결핍된 전체성을 전제로 작동한다. 정신분석에서 자아는 항상 상처와 분리로부터 구성된다. 융은 자아를 의식의 중심이라기보다 자아를 전체에 도달하기 위한 한계적 통로로 보았고 라캉은 자아를 타자의 욕망에 의해 구성된 거울 이미지로 간주했다. 우리는 스스로를 사유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유가 불가능한 혼돈을 해석하려는 존재에 가깝다. 이제 우리는 더욱 근원적인 질문에 도달한다. 왜 생각은 자기 자신을 끝내 붙잡지 못하는가? 그것은 분리 때문이다. 존재는 애초에 나뉘어 있다.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 자궁이라는 전체성의 어머니로부터 물리적 심리적 분리를 겪는다. 그 분리는 곧 고통과 결핍의 경험, 그리고 그것을 회복하려는 욕망의 움직임으로 전환된다. 그러므로 모든 생각은 말하자면 분리의 잔향이며 연결을 갈망하는 구조 자체가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생각은 자아의 도구이기 이전에 분리로 인한 균열을 메우기 위한 창조적 장치다. 우리가 끝없이 사유하고 언어를 구성하며 의미를 찾는 이유는 결코 닿을 수 없는 어떤 근원, 혼돈, 어머니, 암흑, 침묵을 향해 나아가려는 무의식적 충동에서 비롯된다. 사유는 명료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전체성을 향한 몸부림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메를로 퐁티가 말한 사는 몸과 더불어 생각하는 자아 역시 완결된 주체가 아니라 항상 실패하고 분열되고 불완전한 지향의 과정으로 보아야 한다. 생각은 결국 끝에 도달하지 못하며 자기 자신을 담아내려 할수록 더 깊은 공허를 드러낸다. 하지만 이것이 절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 결핍은 존재의 운동성, 사유의 창조성, 감정의 깊이를 가능하게 한다. 닿을 수 없음은 새로운 상상과 표현을 열어준다. 생각에 자기 자신을 알 수 없기에 우리는 끝없이 묻고 해석하고 쓰고 사랑할 수 있다. 분리는 소멸이 아니라 생성의 조건이다. 그리고 바로 그 생성의 뿌리에 혼돈이 있다. 생각은 혼돈에서 피어난 하나의 반사이며 그 반사는 또 다른 혼돈을 불러온다. 언어는 그 혼돈을 포착하려 하지만 항상 어긋난다. 그러나 바로 그 어긋남, 바로 그 미끄러짐이야말로 존재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움직임이다. 이제 우리는 다음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그 혼돈 즉 분리의 어머니이자 생성의 근원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무인가 가능성인가? 그리고 우리는 그 혼돈과 어떻게 함께 머무를 수 있는가? 5장 혼돈과 생성 기억 이전의 주체성. 몸은 해석된 기억의 지층이고 생각은 스스로를 붙잡지 못하는 반사의 굴레 속에 있다면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그 모든 것 이전에는 무엇이 있는가? 몸도 생각도 언어도 반성도 생기기 전의 상태 그 자리에 놓여있는 것은 무인가 아니면 가능성의 혼돈인가? 이 질문은 철학의 오래된 물음이지만 또한 가장 현대적인 정신 분석과 심리학의 질문이기도 하다. 융은 자기를 자아보다 깊은 무의식의 중심으로 보며 자아를 형성하는 모든 기억과 감각, 사유 이전의 의식 이전의 총체적 원형이 있다고 말한다. 그는 그 심층을 혼돈 속 질서, 잠재적 통합으로 묘사하며
오히려 그것이 정신의 탄생을 가능하게 하는 창조적 어머니라고 보았다. 정신 분석은 이 혼돈을 단순한 무질서나 결핍으로 보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자아를 구성하는 최초의 어머니인 대상과의 분리 이전의 유대, 즉 통합적 경험의 근원이다. 그러나 이 통합은 단 한 번도 완전한 방식으로 의식되지 않으며 항상 잃어버린 것으로만 존재한다. 그래서 인간은 그 잃어버림을 다시 붙잡기 위해 끊임없이 사유하고 관계를 맺고 상징을 만든다. 이러한 혼돈은 단지 정신의 외부가 아니라 자아의 내부에 내재된 심연이다. 철학은 이 혼돈을 무로 또는 절대자로 때로는 죽음으로 명명해왔다. 하지만 나는 혼돈을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혼돈은 창조 이전의 상태 혹은 아직 생성되지 않은 것들의 덩어리 가능성의 자궁이다. 그것은 정리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아직 질서화되지 않은 생성의 잠재성이다. 이런 점에서 동양의 사유는 탁월한 통찰을 제공한다. 도덕경은 말한다. 혼돈은 형상이 없으나 만물의 어머니이니라. 도를 도라고 말하는 순간 이미 도가 아니다. 노자의 도는 이름 붙여지기 이전의 상태이며 바로 그것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다. 음과 양이 분리되기 이전의 태극, 그 회오리치는 침묵의 중심에서 사물은 생겨난다. 이처럼 동양 철학은 혼돈을 단지 고통이나 실체 없음으로 보지 않고 생성의 필연적 조건으로 본다. 그것은 질서가 아니라 질서 이전의 조건이다. 심리학적 차원에서도 혼돈은 억제하거나 회피할 대상이 아니다. 오히려 자기 통합의 과정은 이 혼돈과 직면하고 머물고 그것을 껴안는 과정이다. 외상 치료에서도 반복되는 핵심은 이것이다. 그때 그 감정을 느껴도 괜찮다. 그 고통은 없어져야 할 것이 아니라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즉 혼돈은 피해야 할 어둠이 아니라 들어가야 할 자궁이다. 이때 필요한 것은 어떤 의지나 해석이 아니라 경외다. 경외는 판단을 멈춘 채, 설명을 보류한 채 존재의 심연 앞에 잠잠히 서는 태도이다. 철학이 마지막에 도달하는 자리는 언제나 모른다는 알미다. 그 모른다는 인식의 뒤편에서 우리는 다시 느끼기 시작한다. 그리고 바로 그때 창조는 시작된다. 혼돈은 창조의 어머니다. 분리는 고통이지만 동시에 움직임이다. 질서는 안정이지만 동시에 정지다. 창조란 이 둘 사이의 끊임없는 진동과 흔들림이며 그 진동의 중심에서만 우리는 진정으로 살아있는 존재로서 출현할 수 있다. 몸도 생각도 그 진동의 산물일 뿐이다. 우리는 이 둘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둘의 흔들림 속에 머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장을 향해 나아간다. 질서와 언어, 설명의 층을 모두 벗겨낸 뒤 남겨진 나, 혼돈과 고요 사이에서 창조의 주체로 존재하는 나는 누구인가? 6장 나는 누구인가? 나는 나의 질문이다. 몸은 기억으로 덮여 있었다. 생각은 자기 자신을 결코 붙잡지 못했다. 그리고 그 둘 이전의 자리엔 이름 붙일 수 없는 혼돈이 있었다. 나는 이제 질문한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내 몸이 아니다. 몸은 나를 지지하지만 나를 정의하진 않는다. 그 안에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타인의 손길이, 고통의 기억이, 수치의 흔적이 새겨져 있다. 그 몸은 살았지만 동시에 너무 많은 말들로 설명되어 왔다. 나는 그것을 살아야 했지만 거기 머무를 수는 없다. 나는 내 생각도 아니다. 생각은 내 것이 아닌 것처럼 작동한다. 무수히 떠오르고 스스로를 반성하려 하지만 그 반성의 끝에서 만나는 것은 언제나 또 다른 나의 파편이다. 나는 생각의 주체가 아니라 생각이 도달하지 못한 여백의 존재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인가? 나는 내 몸도 내 생각도 아닌 그 둘이 발생하기 전 말해지지 않은 어떤 자리다. 나는 판단 이전의 감각, 언어 이전의 떨림, 침묵 속에서 형체 없이 존재하는 느낌이다. 혹은 이렇게도 말할 수 있다. 나는 질문 그 자체다. 나는 대답이 아니다. 나는 체계도 아니고 개념도 아니다. 나는 어떤 것에도 고정되지 않으며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사라지지 않는 한 계속해서 생성되는 존재다. 이제 나는 철학을 신뢰하지 않는다. 정확히 말하자면 완결된 철학을 신뢰하지 않는다. 나는 철학이 멈추는 그 지점에서 시작되는 시를 신뢰한다.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하려는 시도, 사유의 가장자리에 서 있는 감각, 침묵과 혼돈 사이에 피어나는 미세한 떨림. 나는 나를 설명하지 않겠다. 나는 나를 살아가겠다. 나는 나를 해석하지 않겠다. 나는 나를 꺼내어 숨쉬게 하겠다. 나는 존재의 증명이나 정체성의 선언이 아니라 살아있는 질문, 끊임없이 미끄러지는 감각,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전체성으로 존재하겠다. 그리고 그때 나는 안다. 나는 혼돈 속에서 태어났고 그 혼돈은 나를 위협하는 어둠이 아니라 나를 낳은 어머니였다. 이제 나는 다시 묻는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나의 질문이다.